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부터 즉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를 주재하고 성역 없는 부동산 투기 수사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배 확대하고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논란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5년 해당 땅 경계를 측량할 때 현장에 오 후보가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 씨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 당시 측량 작업을 마친 뒤 오 후보와 함께 식사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측량에 참석한 것은 처남이었고 자신이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분기 600만 명 분량이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이 국내 첫 검증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66.9%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김 실장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오전 일찍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신이 전세든 아파트 보증금 역시 오른 데다 올린 금액도 시세보다 저렴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오전 일찍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검찰개혁 갈등 당시에는 김 전 실장의 사의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이번에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마지막 국정과제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내걸고 반부패 정책협의회까지 소집한 당일 공교롭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논란 한가운데 놓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포용 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경질이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사실상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입니다. 당장 오후에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는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실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신 경제수석이 공석이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논란으로 불미스럽게 낙마하게 됐습니다. 투기 규제에 힘을 실을수록 부동산 늪에 깊이 빠져드는 상황에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위 고하는 물론 정치적인 유리 분리를 따지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2배 확대하기로 하고 검찰청마다 전담팀을 설치해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 직후 열린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이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강조했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도 곧바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본을 2배로 늘리고 검찰청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검사와 수사관 500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LH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분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상자는 500명을 넘는 등 경찰 수사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프레스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남북한 합동사고가 무료로 있겠죠.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안산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1,500제곱미터를 넘는 해당 토지는 송전탑을 끼고 있어서 농지로서 가치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지계획 발표 이전과 비교해 시세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년 전하고는 한 2배 가량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보면 되죠. A씨가 대출까지 받으며 이런 땅을 사들인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열흘 넘게 LH 전 현직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충분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110건, 대상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수도권 공무원 1명과 공공기관 임직원 5명에 대해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 의심 사례 6건과 관련자 58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때마다 부패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올라왔고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건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예.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 등록제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급 공무원의 그렇죠. 공기관 공무원들 다 공직자들까지 다 한데 네.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되려면 부동산 거래는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잉 아니냐? 그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공직자윤리법상에 4급 이상의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9급이면 아마 지금 한 20여만 명이면 150만 명 전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왜 9급 공무원이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예.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부동산 거래 등등 재산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제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또 왜 빠지냐 이런 반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왜 사실은 또 정보는 빠지냐. 거기다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일단 정부가 저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네. 저거라도 잘 되면 뭐 나름대로 부동산의 어떤 부패된 제도나 아니면 사회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은 과연 있냐? 정부만 빼주고 자기는 투자 안 하고 가만히 그렇죠. 있으면 친척들이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잡겠느냐 하는 거죠. 뭐 배우자까지는 신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직계가족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친척 명의로 만약에 차명 투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다 했을 때 투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우는 찾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재산 등록, 부동산 관련 등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은 있느냐라는 데 의문점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실효성 같은 것까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법을 이제 통과되는 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선거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 하지 말라 네. 이런 뜻이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전국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규제 지역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뭐해서 뭐 잘못 사면은 아무튼 걸립니다. 그렇죠. 재산권하고 뭐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거하고 공공의 어떤 이익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뭐 지금 일견 봤을 때는 부동산 업무 관련 업무 공직자가 전혀 부동산 취득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했을 때도 당시에 사유재산권하고 충돌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의 뜻이 확실하고 이건 또 당연히 하려면 국회 입법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라면 이 국회의 뜻이 뭐 확실하고 한다면 일단은 시행을 해가지고 그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발이 좀 많고 그래서 또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재산권 침해 부분. 예.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시행을 해봐야 이게 논란이 될지 안 할지는 좀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또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기관을 갖다 이전한다든가 하면 다 거기 가서 아파트 장만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규 취득이 갑자기 이렇게 착착착 되는 것도 아니고 신규 취득을 안 하고서 뭐 쉽게 나름대로 살만한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울 건 아니고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당장은 뭐 부동산이 문제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수수사본부가 내사하고 있는 인원 또는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다 합치면 한 500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현직 공무원도 한 뭐 100여 명 된다. 국회의원도 한 4-5명은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는 많이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 수사가 어차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등밖에 안 되지만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 한 서너 명까지 지금 4-5명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거기다 중요한 부분은 뭐 민간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 등 LH 관련자들이거든요. 이 관련자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된 사람이 500여 명 되기 때문에 수사는 속도를 낼 거지만 뭐 이게 선거 뭐 전에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수사가 빨리 지금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아무튼 투기를 막아라. 투기를 막으려면 정보를 빼내서 뭔가 엉뚱한 짓을 꾸미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 공무원들에게 재산 등록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니까 공직사회도 조금 흔들리긴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 사실은 국회가 나서야 될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촉구는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도 좀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 사실 간명하죠. 또 원래 이 법이 원래 어디에 포함되려고 했다면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 규정이 되기로 했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예. 입법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알았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해 충돌되게 어떻게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받거나 몰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예. 법안 자체가.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만약 이 법이 있다 그러면 LH 직원들 다 처벌이 가능해요. 아니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고 몰수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유리한 법안인데 이게 그 예전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좀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좀 주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진즉 마련돼야 될 것들인데 항상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네. 항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또 봐야겠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설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라든가 네. 계속 이제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감독원, 뭐 금융위 같은 성격을 가질 수 네.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고발 조치까지 하는데 그 역할을 좀 해라는 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봤겠지만 농지를 강남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 대출을 엄청 껴서 취득하고 그걸 뭐 가지도 주말 체험 농장이나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투기의 어떤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보겠다는 겁니다. 농지를 누가 그 취득을 할 때 여해가 상당히 많고 자경이 아니면 사실 취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투기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부당한 이득을 소급해서 다시 다 환수해버리는 이걸 갖다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강하게 시행한다면 대충 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한번 정책 발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 이거 맞습니까? 네, 현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당 차원에서 이게 지금 소급 입법이 되는 건지 면밀한 것들을 다 거치신 거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입법내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은 부동산을 사봤자 아무런 이득이 안 나오면 간단하게 해결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래서 이득이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다 환수하겠다. 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것까지 법을 소급한다. 이건 이제 위헌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법 사례까지 다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이나 형벌권 같은 것들을 소급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예외적일 때 소급이 가능한데 지금 보는 2008년도에 있던 부패재산 몰수법, 부패재산이 제3자한테 갔을 때도 몰수가 가능한 법률입니다. 이거 말고도 친일 재산, 뭐 취득자, 아하. 몰수법 등이 예, 예. 지금 헌법에 위헌 가서 합헌을 받았거든요. 이런 법들이 다 소급해서 몰수하는 법들입니다. 요 법들을 예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고 그 법은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개정을 해가지고 넣겠다라는 게 지금 홍익표 의원의 지금 생각이고 발의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일단 법안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면 그때 한번 좀 다시 네.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의 얼굴이 화면에 이제 뜨는데 임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자기가 빌려준 집의 임대 보증금은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표를 본인이 아마 냈었고 빨리 수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부동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인 거 보이는데 뭐 이제 그게 위법이냐 뭐 불법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예.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어쩌면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뭐 주무실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값이 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호동 전세 살던 금호동 집값이 전세가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청담동 것도 올렸다라고 하는데 뭐 액수 차이는 나는군요. 차이가 나고요. 결국 그 법에 딱 그 범위를 좀 피해 나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두면 계속적으로 언론 아니면 야당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마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상당 부분은 공직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상당히 좀 강한 정책을 내놨고 여기에 국회가 호응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여기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또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 이를 의식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일찍이 한강변 아파트에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 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대상지로 언급된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와 강남 등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공공주택을 강조해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층고 제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경쟁에 뛰어들며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시장의 힘만으로 정책을 고치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후보가 가진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구청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오 후보는 커다란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다퉈건에 든 규제 완화 개발 계획에 집값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 잡기에 급급해 과도한 개발 기대감만 부추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도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언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전 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상대 정당이 배출한 시장을 역대 최악으로 꼽으며 날선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3선을 지낸 허남식 전 시장을 언급했고 제일 오래 장기 집권하셨던 허남식 시장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부산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박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과 여권을 함께 묶어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진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친문 핵심들에 의해서 시정이 저는 농단됐다고 보고 오거돈 시장이 거기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공약에 필요한 예산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는 해수부 장관 경험을 말하며 역공을 펼쳤고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은 박 후보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겠죠. 해수부 장관 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작업, 집행하는 작업, 평가하는 작업을 같이 다 해봤으니까요. 박 후보도 지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 당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내세우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장관급의 행정조직 수장입니다. 그렇게 무슨 예산을 오히려 해수부 예산 다뤘던 것보다 국회 예산 다루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와 문화예술단체를 만난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거리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을 앞세웠습니다. 김영춘 시장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신 이 협약식, 이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작동이 되고. 세금도 오르셨죠? 자,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더니 본인들은 땅 투기만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불법 기부 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4건을 경고 조치하고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이 연일 논란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오 후보 처가에서 이 내곡동 땅 경계를 측량했는데 현장에 오 후보가 동행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 씨는 유이저 제작진에 자신이 토지 측량도 도맡아 했다면서 작업을 마친 뒤 오 후보와 함께 식사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측량을 할 때는 오세훈 후보는 그럼 뭐를 하고 있었나요, 혹시? 오세훈 후보는 그 길이, 그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 그쪽에 그 길 있는 쪽으로 가서 측량할 때는 옆에 있었고, 그 외에는 이 돌아다니니까 그 밭에는 제가 직접 빨간 말뚝을, 토시 말뚝을 다 박았었거든요. 다 박고,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는 그 근처에 있다 다시 이제 끝나니까 이제 같이 식단을 갔죠.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기억에 오 의원님이시냐 하니까 기라고 웃었고 선글라스를 벗었고 안 벗었더라도 금방 그 양반 제가 지금 기억이 키가 1m 82, 3은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키가 한천에 1시간 정도 밥을 먹었어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생태탕을 먹고. 오 후보는 그동안 이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으며 또 국장 전결로 결재돼 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08년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시장 재임 시절 직접 현장을 시찰했다는 서초구 의회 회의록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곡동 개발이 시작되기 전 처가의 토지 측량에 동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건데요. 오 후보는 당시 동행한 건 자신이 아닌 처남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이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민주당에서. 오세훈이 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돈을 더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오 후보 측은 동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문제의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를 열람해서 측량 의뢰자가 누구였는지 또 현장 입회자가 누구였는지 밝히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내곡동 땅 의혹은 이번 재보궐선거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여기에 스모그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최악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짙은 먼지에 잠겨 있습니다. 하늘로 시선을 돌리면 금세 희뿌연 먼지에 막혀버립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황사가 서해를 건너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입니다.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34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단 활동하기도 불편하고요. 눈도 뻑뻑하고 활동 끝나면은 피부도 되게 전 같지가 않아서 되게 불편해요. 몇 년째 주춤했던 봄 황사가 올해는 다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발원지인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온이 바짝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황사 발원 지역에 눈이 적게 내렸고 이후 고온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졌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통과한 이에 북서풍이 부는 날씨가 나타나며 황사가 예년보다는 자주 심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모그까지 가세하며 대기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영남에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내일 농도가 조금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황사특보가 계속되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도 당분간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이렇게 공기의 질이 심각하게 나쁠 때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예, 보건용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어 가래약을 챙겨 먹으며 일하기도 하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덮친 도심. 잿빛 물감을 덧칠한 듯 침침한 하늘 아래 퀵서비스 기사들은 새벽부터 배송 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어 시간 지나자 보건용 마스크를 꼈는데도 목이 따끔거립니다. 자꾸 가래가 생겨나 약도 챙겼습니다. 두 번 쓰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마스크가 시커머지게 되고 목에 가래가 끓고 그러면 내가 갖고 다니는 약을 한 포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또 물을 갖고 다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연 코로나19 야외 선별진료소. 이쪽 와주세요. 이쪽. 신분증 있으세요? 지금 시간 이곳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줄이 만들어지면서 직원들은 야외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또 안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도 꼈지만 탁한 공기 속에 일하다 보면 몸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공원 관리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널브러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잡초를 정리하고 평소에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일인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목도 아프고 머리까지 띵해집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눈이 좀 따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황사 경보까지 내려지자 수도권 지자체들은 먼지 발생이 많은 야외 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트럭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미세먼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업 단축을 시키고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행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살수 차량을 투입해 먼지가 많이 쌓이는 도로 갓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작업을 벌였습니다. 황사가 이어지면 추가로 살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잔뜩 품은 중국발 황사에 또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각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쭉 보시면 14위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6위, 27위쯤이었는데 그래도 41위로 쭉 내려가서 좀 나아졌습니다.
전체 국가 중에서 30, 40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OECD 국가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나쁜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는 1위를 차지한 적이 많습니다. 또 100대 도시,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100대 도시 중에서 한국이 61곳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숲이 있어야 합니다. 탄소 시비 효과라고 하죠. 도시의 탄소량이 늘어나면 나무들이 더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런데 도시에 숲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구 1인당 우리나라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은 8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서울광역시 큰 도시만 따지면 1인당 한 7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런던하고 비교해 볼까요? 27, 뉴욕 23, 파리 13.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숲의 면적은 1인당 9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대기의 질이 나쁘고 숲이 모자라는데 답답한 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숲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정책 없는 선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환경 분야도 선거판에서 사라지고 없다. 기후환경 공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세히 보면 다 본질은 토건 공약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아파트에 정원이 많으니까 그것도 숲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조경으로 인한 숲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효과보다 더 많이 내놓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만 관심이 있는 건지 서울 시민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지만 세부 지침이 일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코로나19 방역 수칙 첫날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키즈카페. 마스크를 쓴 3살 꼬마 손님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체온 측정과 손 닦기는 기본. 업체 측에서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들어가서 마스크 답답해도 벗으면 안 돼요.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위해 부모들을 위한 대기 장소에도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띄워놨습니다. 별도의 식사 공간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이가 우선적이니까 또 그걸 또 이어나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풀어지면 아무래도 다시 또 높아지고 하니까 좀 불안하죠, 많이. 업주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 최대 8명까지 가능한 인원 제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되게 인원 제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원 제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딜 가든 작성해야 했던 출입명부. 이젠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써야 합니다. 뭐 일일이 적어야 되고 이렇게 발열 체크해야 되고 불편한 건 있지만 좋아진다면 앞으로가 좋아진다면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평도 있어서 업주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왜 몇 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고객님들도 참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기존의 중점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미술관과 박물관과 함께 추가된 스포츠 경기장의 일부 방역수칙도 변경됐습니다. 관중석에서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먹는 것도 이젠 불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두고 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아 아예 전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유흥업소 관련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83명 확인됐습니다. 업주 등 종사자 29명, 이용자 28명, 관련 접촉자 26명입니다. 갑자기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데다 종사자나 이용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방역 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외에도 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흥업소 관련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부산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유흥업소 10곳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관련 선제 진단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15일 이후 방문자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전체 유흥시설이 4,000곳이 넘는데 검사받은 사람은 아직 종사자 1,400여 명과 이용자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수출 중단과 원재료 부족 때문인데요. 애초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대상자는 약 1,100여만 명.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와 경찰, 소방관, 군인 등 필수 인력, 항공 승무원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내수 공급을 위해 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노바백스 백신은 원재료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도 공급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도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 등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을 이달 말에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4월 셋째 주로 미뤄졌습니다. 물량 자체도 21만 6천 명분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만 9천 명분이나 줄었습니다. 당국은 저소득 국가에 배분하려던 인도 생산 물량의 공급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코백스가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계가 백신 도입 전쟁을 벌이는 변수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다음 달 만 75살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특별히 금기가 되는 질환은 없다며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세 이상은 전체 확진자의 4.6%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그만큼 치명적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령자일수록 백신을 맞아야 하며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백신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상태도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단순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과 그다음에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백신 접종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더구나 고령층은 젊은 층과 비교해 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비슷한데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상 반응은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보면 20대가 45%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순이었으며 60대는 4%에 불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 지금 이상 반응이 더 높다라는 근거는 없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젊은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고.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백신 접종 당일에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하며 발열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7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현재까지 접종 동의율은 86%로 파악됐습니다. 접종에 동의한 어르신에게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접종 일정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간격을 두고 2번 맞는 것이 아니라 1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이 국내 첫 전문가 자문에서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그런데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에 백신 도입 일정이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의 도입 일정이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도입 일정이 차질이 있는 것과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일정이 차질이 연달아서 생기는 것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접종 일정도 달라집니까? 우선 백신 접종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의 부족으로 인해서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 달 31일이 아니라 4월 셋째 주로 한 3주 정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접종 시간이나 인원수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월,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50만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맞으실 화이자 백신이 조만간 도입이 될 예정이고 이번 24일과 31일 날 50만 명분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300만 명분은 순차적으로 2분기에 도입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에 64세 미만의 기저질환자라든지 교사분이나 사회 인력에서 맞게 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주나 8주 간격을 두고 2번 맞는 백신들인데 이번에 들어온다는 이제 얀센 백신은 1번만 맞아도 된다니까 다른 건 다 2번인데 이건 1번에 된다.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다른 거랑 한 비교를 좀 해봐 주시죠. 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세포로 침투하는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접종을 또 할 수가 있고 냉장 온도에서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1회 접종이 필요한 해외로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수험생 같은 경우에 1회 접종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2주 접종 후 2주가 지나게 되면 예방률은 아스트라제네카 유사하게 67%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 좀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한동안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얀센에서 나타나는 이상 사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얀센도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유사하게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이미 항체를 갖고 면역이 되어 있는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에서 조금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경증 반응으로 근육통이나 발열, 두통 정도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약간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젊은 층보다 약간 그 부작용 자체가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얀센 백신이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백신 접종 속도는 더 날 것 같습니까?
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기 때문에 2회 접종보다는 시간상으로도 전략을 할 수 있고요. 예. 얀센 백신이 원래 600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5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일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수급이 된다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열도 많이 나고 몸도 많이 쑤시고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역당국은 백신 휴가를 시행해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의사나 소견서 없이 백신 접종했습니다 하고서 당사자가 신청만 하면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백신 휴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20대, 30대들이 아마도 면역 반응이 활발한 데다가 또 아데노바이러스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서 한 평균 36시간 정도는 발열이 나거나 근육통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휴가를 주신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사업체별로는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가능하면 오전에 접종을 하고 오후에 좀 일찍 퇴근을 하고 하루 정도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주말을 기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1차 한 사람이 이제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확진자도 좀 살살 줄어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백신이 과연 이게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라든가 불안감도 돌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백신 맞는다고 아무래도 마음을 놔서 그렇겠지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 역시 후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해외에서도 보면 방역이 좀 느슨해지면서 도리어 그 한 달은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자체가 이 코로나는 독감이나 일반 백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사계절 유행을 하면서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도 보시면 40%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이나 칠레처럼 백신 접종이 20, 30% 이루어진 나라에서조차도 확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1.5%를 약간 넘은 중증 고령자 중심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지만 올 상반기에 코로나의 확산세 없이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일부 수정 강화했습니다.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더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증가가 되면서 조금 그 방역 지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피로감이 누적이 됐었죠. 그래서 유흥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 전원이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우리 4가지 수칙으로 알려진 것에 3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런 다중이용시설 중에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섭취하실 수 없고요. 또 방역 당국자를 지정해서 방역을 관리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가장 또 다른 요점은 우리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증상자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방법 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통근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버스가 왜 추락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대형 버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밤 11시 25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4, 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버스 운전자와
30대 현대제철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운행을 막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숨진 운전자가 하루 4차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만 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무리한 근무 일정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를 봤을 때 사고 버스가 공장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숨지고 사고 버스에 있던 블랙박스가 바닷물에 잠겼던 상태라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고요. 운전자 과실,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중부지방해경청 과학수사팀 등과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해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지난해 8월 태어난 여자아이가 최근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아이는 외국 국적의 20대 엄마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몰라요. 전혀 없어요. 미는 들어오고 괴물 없었어요. 아이가 처음 병원에 간 건 지난 12일 저녁. 어린이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채였습니다. 애기 아빠가 이제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대여섯 시간을 계속 잠을 자고 얘가 축 늘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얘가 좀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죠.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이 엄마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2번에 걸쳐 딸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다시 소변을 보고 자주 울면서 보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치의는 뇌 전체 4분의 3이 손상이 되었고 좌뇌 전체, 우뇌 일부에서 뇌관, 전두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처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양육 스트레스가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육아를 도우려던 친부모가 코로나19로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폭행 강도나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친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역사 왜곡과 중국풍 논란으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영 2회 만에 폐지 결정됐죠. 사실상 시청자가 드라마를 퇴출시킨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시청자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오는 6월 방영 예정인 JTBC의 새 드라마 설강화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설강화는 지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로 남파 간첩이 대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설정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JTBC 측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일 뿐 민주화 운동 폄훼나 역사 왜곡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설강화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사흘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설강화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 누구나 의견을 내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는 더 활발해지고 있죠.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방송 도중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의 항의로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했고요.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이 나서 내용의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조작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시청자들이 직접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시청자가 목소리를 내면 결과로 반영되는 일이 많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참여하려는 욕망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물론 시청자들의 과도한 지적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닌 만큼 제작자 스스로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일주일째 운하의 운항을 가로막고 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분의 부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에즈 운하의 운항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 SCA는 운하 내에서 좌초했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의 선체 일부를 성공적으로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마 라비 SCA 청장은 에버기브노가 예인 노력에 반응해 성공적으로 선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서비스로 보면 사고 후 수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에버기브노의 방향이 물길과 평행한 쪽으로 비스듬히 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의 꼬리 쪽이 수로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부분은 여전히 제방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SCA는 국제해양당국에 조만간 배가 완전히 물에 뜨면 운하 통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CA는 이날 중으로 선박의 위치를 완전히 정상화해 물길을 튼다는 계획입니다. SCA 청장은 일단 배가 완전히 물에 뜨면 운하는 24시간 가동될 것이고 그동안 사고로 대기 중이던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3.5일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항 서비스 업체인 레스 에이전시스에 따르면 현재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에 달합니다. 이번 사고로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많은 선박들의 발이 묶이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 정부는 하루 158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뒤에는 피해 보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789님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는 찬성합니다. 정치인도 공개를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황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토도리님, 건물 안에 있는데도 숨 쉬는데 흙맛이 느껴지더군요. 오늘 야외에서 일하셨던 분들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죠. 5633님, 꽃이 많이 펴서 나들이 가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의료진을 생각해서 제발 나들이는 멈춥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71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 컨디션만 좋다면 백신 접종 받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 사이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력으로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만 미얀마 군부 편을 들어온 중국과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야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ile I'm doing speech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ying, more than 100 people dying today.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make a better place for